빗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낯선 한옥의 현관 앞에 서 있었고 옷은 흠뻑 젖어 있었죠. 가방 하나만 들고 있는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곳이 정말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일까? 뒤를 돌아보면 아직도 돌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38살 된 내가 이렇게 밤길을 헤매다니. 신발은 진창에 빠져 있고 머리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깊게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린 채로요. 한참을 기다렸어요.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혹시 아무도 없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주소를 잘못 본 건 아닐까? 그런 불안감이 몰려왔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주름 깊은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정태수였습니다. 8살의 노신사였죠. 사진으로 본 것보다 한참 나이 들어 보였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묘한 온기가 있었어요. 그는 한 걸음 물러서 저를 들이입혔고 제 모습을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흠뻑 젖은 머리, 떨리는 손, 겁먹은 눈빛, 모든 것을 보는 듯했죠. 정태수는 말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요. 여기까지 오는 길 많이 무서웠죠.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제대로 봐준 첫 순간이었거든요. 12년이 무너졌습니다. 참고 참으며 살아왔던 모든 날이 한순간 떠올랐어요. 따뜻한 손이 제 어깨를 감싸더니 저는 그 팔 안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눌렸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죠.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큰 힘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2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서 12년을 살았습니다. 남편 이준호와의 결혼 생활 12년. 그곳에서 저는 제 이름을 잃어버렸죠. 윤가희라는 이름이 점점 희미해졌어요. 누군가는 아내라 부르고 누군가는 엄마라 부르지만 그 누구도 저를 윤가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준호를 만난 건 25살 때였어요. 그때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선택해주고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했는지요. 처음엔 작았습니다. 정말 작은 일이었어요. 업무 메시지 하나가 의심이 되었습니다. 퇴근 후 늦게 받은 문자 메시지, 그것조차 이준호의 의심이 되었죠. 그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34살 그의 얼굴이 단단해졌습니다. 누구한테서 온 거야? 저는 동료한테서 온 거라고 답했습니다. 회의 관련 내용이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변했거든요. 마치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벌써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누구 만나는 거야? 어디 있어? 저는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고 그냥 일 때문이라고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심은 풀리지 않았어요. 그 밤 그는 제 휴대폰을 가져갔고 모든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친구와의 대화, 엄마와의 대화, 모든 것을요. 혹시 부적절한 내용이 있나 찾아냈죠. 없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이미 심어져 있었거든요.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친구를 만나는 것도 안 됐습니다. 회사 직장 동료와 점심을 먹는 것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죠. 그는 말했습니다. 왜 굳이 저 사람 만나야 돼? 넌 나만 있으면 되잖아. 난 충분하지 않아? 충분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말하면 더 큰 싸움이 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밖에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그게 편했거든요. 의심받지 않는 것이 가장 간단했습니다. 마치 안 보이는 감옥 속에 갇힌 듯 했지만
저는 그것을 감옥이라고 부르지 않기로 했어요. 회사에도 휴직을 냈습니다. 이준호가 권유했죠. 아니, 권유라기보다는 거의 명령에 가까웠어요. 집에 있으면 서로 편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벌써 그럴 힘이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38살, 아직 충분히 젊은 나이인데 제 일생은 이미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아파트는 점점 작아졌어요. 제 세계는 침실과 거실, 부엌 세 곳으로 축소됐습니다. 밖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 때마다 비밀번호를 물었고 설거지를 할 때 누가 전화를 했나 물었죠. 외출할 때마다 누구를 만나는지, 몇 시에 돌아오는지 보고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웠던 것은 그 모든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넌 나 없인 못 살아. 이준호는 자주 이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웃고 넘겼지만 말이 계속 반복되니까요. 그게 사실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결정을 못하게 됐고 의견을 말할 수 없게 됐죠.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랑일까? 이게 결혼일까? 왜 자꾸만 가슴이 아플까?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창백하고 텅 빈 눈. 혹시 저를 아는 누군가가 길에서 만나도 알아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입니다. 뭔가 튕겨나갔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었고 가방 하나를 꺼냈죠.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망쳐야 한다. 이 생각이 들자 모든 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어디로 갈까 망설이다가 역설처럼 남편이 평생 외면한 그의 고향 근처 마을을 떠올렸어요. 그곳은 이준호가 가장 오지 않을 곳이었거든요. 마을에 대한 이준호의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릴 적 상처만 남은 곳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그곳을 택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었으니까요. 인터넷 게시글을 뒤졌습니다. 낡은 포털 사이트와 시골 부동산 앱을 뒤졌어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방 한 칸을 빌려주는 노신사, 정태수. 사진이 낡았지만 그의 집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을 가장자리에 서 있는 오래된 한옥.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자진 퇴직서를 내밀었고 이준호가 회의 중이었을 때 기차표를 샀습니다. 기차는 오후 2시쯤에 출발했어요. 창밖 풍경이 회색 도시에서 초록, 시골로 천천히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를 보면서 울음을 삼켰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게 맞는 결정일까?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역에 내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는 여기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주소를 건넸고 한참을 달렸습니다. 마을 가장자리로 들어설수록 세상이 조용해졌죠. 신호등도 없고 사람도 드물고 자동차도 거의 없었어요. 순박한 마을이었습니다. 택시가 멈췄어요. 현관 앞에서요. 저는 요금을 지불했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들었어요. 짧은 외출이었지만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을 연 정태수는 사진보다 더 나이 들어 보였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6, 8살의 노신사인 그는 제 얼굴을 자세히 살펴본 후 말했어요. 손님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예약했던 손님이라고 말했죠. 정태수는 한 발 물러서 제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흠뻑 젖은 옷, 지친 눈빛, 빈손에 가방 하나. 뭔가를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세요. 편히 쉬다 가세요. 정태수는 제 짐을 받아들고
한옥 안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마루는 오래되었지만 깨끗했어요. 벽에는 옛날 사진들이 붙어 있었고 곳곳에 화분이 있었죠. 누군가가 정성스레 가꾼 집이었습니다. 방은 작았어요.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마을의 작은 밭이 보였죠. 정태수는 수건을 건넸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해방된 기분을 느꼈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몸을 씻는 동안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어요. 저녁이 되자 정태수는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직접 지은 밥이었어요. 미역국, 계란말이, 나물 몇 가지. 1년 전 어머니와 함께 먹던 밥이 이 모습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다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정태수가 조용히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가 조심스레 묻더군요. 혹시 이준호 아내분?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태수가 어떻게 아는 거지?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 저는 이 마을에 잠깐 왔던 적이 있었어요. 이준호가 친구를 만나러 온 걸 따라왔었죠. 그때 정태수를 봤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니, 정태수가 저를 봤던 거였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이준호 친구와 같은 기관에서 일했어요. 그때 이 집에 왔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계단에만 앉아 있으시던 그분이 제 얼굴에 피곤이 얼마나 깊이 어려 있었는지 그게 자꾸만 생각이 나더군요. 좋은 기억은 아니었지만 도움이 될까 싶어 방을 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가 그때의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 시간에 누군가 저를 봤다는 것, 제 고통을 본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정태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으라고 했죠.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미역국을 한 입 마셨습니다. 할머니가 해주던 맛이었어요. 눈물이 자꾸 맺혔습니다. 정태수는 계란말이를 한 점 더 담아주었고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자리에 누군가 함께 있다는 뜻이었어요. 여기서는 편히 쉬세요. 정태수의 말이 얼마나 따뜻한지 처음 들어봤어요. 누군가가 제게 휴식을 권하다니, 누군가가 제게 편함을 원하다니.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잠들었습니다. 정태수가 차려준 밥상이 밤새 제 가슴을 감싸 안고 있었어요. 이곳이 정말 안전한 곳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작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어요. 창문 너머로는 아직 어두운 하늘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새가 노래하고 있었어요. 마을의 새소리가 이렇게 소중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다시 눈을 감고 계속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아침이 반가웠어요. 2주 동안 저는 숨을 쉬었습니다. 아침마다 파란 하늘을 보고 저녁이면 조용한 밥상을 마주했지요. 저는 처음으로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아보는 경험을 했어요. 정태수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라 침묵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저는 제가 누군지 천천히 알아가기 시작했죠. 팔의 멍이 누래지며 사라질 즈음 마음의 멍도 조금씩 옅어졌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화난 그날 아침에 팔을 비틀었거든요. 놀랐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싸우기도 했지만 손을 올린 적은 없었어요. 그 멍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걸요. 정태수는 유자차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찻잔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길을 잘못 들었으면 돌아오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울어버렸습니다. 울고 또 울었어요. 정태수는 더 묻지 않았고
저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캐지 않는 침묵 속에서 저는 제 이름을 다시 부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윤가희. 입안에서 천천히 반복했어요. 윤가희, 윤가희. 제 이름이 제 입안에서 다시 제 것이 되었습니다. 12년을 잃어버린 이름이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정태수는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움직임이 모든 걸 허락해주는 것 같았죠.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작은 길들이 구불거렸어요. 옛날식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마을 아래로는 작은 계곡이 흘렀습니다. 저는 처음 그곳 풍경을 제대로 봤어요. 이전에도 왔지만 그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마을의 할머니들이 밭을 메고 있었고 아이들이 손을 잡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세상이 여기 있었어요. 정태수는 저를 시장에 데려갔습니다. 화요일마다 서는 작은 시장이었죠. 그곳에서 정태수는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나이 많은 여인들, 가게 주인들, 모두가 정태수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분이 서울에서 온 손님이라는 소개를 받았어요. 어느 누구도 더 깊게 묻지 않았습니다. 반찬 거리를 고르는 동안 정태수는 저를 옆에 두었습니다. 시장 어귀에서 제 손이 정태수의 팔에 닿았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었죠. 저를 보호하는 몸짓이었어요. 그 작은 움직임이 얼마나 커 보였는지. 밤이 되면 저는 침대에 누워 하루를 생각했습니다. 이준호에게서 연락은 없었어요. 처음 사흘은 계속 왔습니다. 문자, 전화 다 받지 않았어요. 사흘 뒤부턴 연락이 끝났습니다. 그의 침묵이 현재의 침묵보다 더 큰 고통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침묵 속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정태수의 아내 사진이 현관에 있었어요. 젊은 여인의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고 정태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정태수가 말했죠. 제 아내는 소리를 좋아했어요. 빗소리, 바람소리, 뭔가 흐르는 소리들. 밤마다 창문을 열고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는 늘 창문이 열려 있었군요. 제 아내가 원하던 대로요. 정태수는 자기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12년이 지났어도 말이에요. 어쩌면 그게 이 집이 따뜻한 이유일 수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한 사람이 사는 집이었거든요. 2주 동안 제 얼굴은 서서히 변했어요. 거울에 비친 모습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이 들어왔고 뺨에 빨간 기가 돌기 시작했죠. 정태수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낫네요. 그 말이 제겐 가장 큰 칭찬이었어요. 비가 종일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방울 소리가 마음속 불안을 두드렸어요. 휴대폰 화면에 남편의 이름이 연달아 떠올랐죠. 이번엔 달랐습니다. 전화였어요. 밤샘 전화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꺼버렸죠. 문자가 왔습니다. 넌 내가 없인 못 살아. 화면을 밝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계속 울렸어요. 전화가 울립니다. 울리고 또 울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정태수를 찾아갔습니다.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던 그는 제 모습을 보고 한눈에 알아차렸어요. 정태수, 이준호한테서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가져갔고 조용히 꺼버렸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요. 마치 그게 당연한 일인 양. 밤이 깊어질수록 비는 거칠어졌어요. 폭우였습니다. 처마 끝에서 물이 주르륵 흘렀고 바닥에서는 빗소리만 들렸죠. 저는 거실에서 좌불안을 앉았어요. 정태수는 옆에서 TV를 켰습니다. 소리는 낮게 해서요.
마치 옆에 누군가 있다는 걸 상기시키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지 않았어요. 1시, 2시, 3시. 밤은 길었습니다. 저는 문득 현관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곳에서 떨리던 손가락으로 초인종을 눌렀던 그 밤을 떠올렸어요. 정말 오래전 같았지만 2주밖에 안 지났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빗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발 내딛자 차가운 비가 제 어깨를 관통했죠. 감정이 자꾸만 치올랐어요. 이대로 나가버릴까? 이대로 사라져버릴까? 그런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정태수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지금 나가시면 안 돼요. 차분하지만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정태수가 타올을 들고 서 있었죠. 젖은 제 어깨에 타올을 얹고 말없이 머리를 닦아주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물기를 하나하나 눌러내듯이요. 저를 안으로 이끌며 조용히 반복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 정말 용기 내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은 곳에 매듭을 하나 풀어주었습니다. 억지로 참던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엔 비에 섞여서 나는지 내가 우는 건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정태수는 거실로 저를 데려갔고 따뜻한 밥을 데워주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저는 말했습니다. 정태수님, 저 이혼하고 싶어요. 정태수는 숟가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상한 일인 양. 그렇겠지요. 이미 결정하신 것 같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밤 저는 결심했어요. 비가 새던 그 밤에 정태수의 따뜻한 손에 안겨서 저는 새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준호에게 돌아가지 않기로 말이에요. 빗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제 그건 무섭지 않았습니다. 정태수가 옆에 있었거든요. 밤이 새도록 저는 그의 옆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말없이 함께 있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힘이 생긴다는 것을요. 쌀죽에서 김이 났습니다. 제 손은 서서히 따뜻해졌어요. 정태수는 식탁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꺼냈습니다. 마음을 나누기로 한 거였죠. 아내를 병으로 떠나보낸 지 10년이 됩니다. 뒤늦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 여자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를. 아내가 있을 땐 그걸 못 봤어요. 너무 바빴고 자기 인생에 바빴으니까요. 정태수는 쌀죽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이후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을 제대로 보자고. 눈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말이에요. 저는 밥을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맺혔거든요. 이 노인이 얼마나 깊은 사람인지, 자기 상처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을 잃지 않은 사람. 그게 얼마나 강한 것 같은지 알 수 있었어요. 정태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죠. 저도 따라 밥을 먹었어요. 침묵 속에서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 다음 날 저는 법무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정태수와 함께요.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사진, 문자, 통화 기록. 모든 것이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이었어요. 법무사는 동정 어린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깊게 숨을 내쉬었을 뿐입니다. 이제 이건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몇 달이 걸렸습니다. 서류가 오고 가고, 법원에 가고, 증거를 제출하고, 그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정태수는 매번 함께 있었습니다. 법원 가는 길에, 기다리는 동안에, 귀가하는 길에. 한 번도 저를 혼자 두지 않았죠. 결국 이혼이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들고 나올 때 저는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였어요. 12년이 끝났습니다. 39살,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정태수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새 출발을 축하합니다.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축하였지만 제 삶에 꼭 맞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삶을 축하해 주다니 이게 어떤 기분인지 명확히 알게 됐어요. 그날 저녁 집안에는 도미 굽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정태수가 시장에서 신선한 도미를 사와 직접 구운 거였어요. 정태수는 말없이 한 그릇을 제 앞에 밀었어요. 이것을 드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저는 도미를 한 입 먹었습니다. 흰살이 부드럽고 담백했어요. 마치 제 삶처럼요. 이제 그 담백함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봄은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정태수의 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르게 있었어요. 한 방의 세입자가 아니라 그 집의 한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을 쓸었어요. 나뭇잎을 치우고 돌 위에 이슬을 흐르게 했습니다. 정태수는 옆에서 물을 주었죠. 말없이 함께였어요. 장을 볼 때도 함께 갔습니다. 시장에서 정태수는 여전히 여러 사람과 인사를 나눴고 저도 그들의 일부가 되어갔습니다. 마을 할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정태수 아버지가 달라졌어. 요즘 웃음이 많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태수가 달라진 게 아니라 정태수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누군가를 제대로 보고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저녁이면 된장찌개가 보글거렸죠. 정태수가 끓인 거였어요. 신선한 채소들. 밥상에 앉으면 제 마음도 함께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는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큰 기쁨이 될 줄 몰랐어요. 비가 오면 저는 그날의 현관을 떠올렸습니다. 흠뻑 젖은 옷으로 초인종을 눌렀던 그 밤을요. 떨리던 손가락은 이젠 떨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명확하게 제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윤가희. 그 이름이 이제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그저 윤가희. 39살의 윤가희. 새롭게 시작한 삶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